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벌써 성탄절이 하루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루 앞을 앞두고 계속해서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도 계속된다고 하니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즐기고 기념하는 모두의 축제인 성탄절. 이날만큼은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온기로 가득 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올해 과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찾아올까요? 최근 10년 동안 서울에 하얀 눈이 내려쌓인 크리스마스는 단 2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유난히 한파와 눈이 자주 반복되고 있는 올해는 어떨지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성탄절,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이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찾아온 겁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성탄절 당일 적설량이 기록될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는 날을 말하는데 1991년 이후 서울을 기준으로 성탄절에 눈이 내린 날은 모두 11차례이고 그 가운데 적설량이 기록된 건 7차례뿐입니다. 특히 최근 10년 사이에는 2015년과 지난해 단 2차례였습니다. 유난히 눈이 잦은 이번 겨울은 어떨까? 성탄절을 앞두고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한파 속에 눈이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지만 정작 성탄절 당일은 낮까지 대체로 맑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처럼 전국적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성탄절 밤 늦게부터 우리나라 북쪽으로 약한 기압골이 통과할 것으로 보여 수도권과 강원, 충청 등 한반도 북쪽을 중심으로 뒤늦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찾아올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성탄절날에 전국적인 눈은 예상되지 않습니다만 중서부 지방으로는 약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성탄절날 밤에 중서부 지방으로는 약하게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탄절 이브와 성탄절 아침까지 이어지는 추위 대비도 필요합니다. 서울 기온은 영하 5도 안팎, 체감온도는 영하 10도에 육박하겠고 경기와 강원 내륙은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며 체감온도가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강한 한기가 남하하며 세미 탄파와 해안가 눈이 주기적으로 찾아오겠다며 연말연시 추위로 인한 기온 변화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산타마을로 불리는 핀란드 북부 라플란드에서 산타클로스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23일 산타클로스가 올해도 고향 마을 라플란드 로바니에미에서 세계 여행을 떠나며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 나라의 언어로 크리스마스 인사를 건넸다고 전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산타가 술록이 끄는 설매에 올라 출발하자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AP통신은 지난해 산타 마을 체험을 위해 이곳을 찾은 관광객이 120만 명으로 2022년보다 30%나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올해 최고의 천문우주과학 뉴스로 태양 코로나 그래프, 코덱스를 국제우주정거장 설치와 시험 운영 시작을 꼽았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올 한 해의 연구 동향과 이슈를 바탕으로 2024년 카시 10대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1위로 선정된 코덱스는 한미 공동연구진이 5년여 동안 공동 개발해 지난 11월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됐으며 내년 1월부터 최대 2년간 태양풍 가속 과정과 코로나 가열 메커니즘 등을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 한국천문연구원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블랙홀의 자기장 구조 포착, 국내 최초 양자조임 기술 개발 등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전자피부나 폴더블 디스플레이처럼 자유롭게 늘리거나 구부릴 수 있는 스트레처블 소재의 구조 변형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포항공대 최수석 교수팀은 전자소자들을 신축성 있는 소재로 연결해 유연한 특성을 부여하는 서펜타인 구조의 변형을 색 변화로 보여주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분자 배열이 바뀌면 색이 변하는 키랄 액정 엘라스토머 소재를 전자소자 사이 연결 소재로 사용한 결과 스트레처블 소재의 구조가 변형되면 실시간으로 색깔이 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소재는 물리적 손상이 발생한 후에야 변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기술을 적용하면 스트레처블 소재의 성능을 정확히 평가하고 설계 지침까지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온 석유화학 산업이 중국발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긴 불황에 빠졌습니다. 급기야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설의 한복판에 섰던 롯데케미칼. 수익성 악화로 인한 채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그룹의 상징인 롯데월드타워까지 담보로 내놨습니다. 한때 확실한 돈벌이 사업이었던 석유화학 산업이 깊은 불황의 늪에 빠졌습니다. 3년 전만 해도 9조 원 넘게 벌어들이던 국내 4대 석유화학 기업들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5천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중국과 중동의 저가 물량 공세로 공급 과잉이 심화한 탓입니다. 이에 정부가 석유화학 기업의 사업 재편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공급 과잉 설비를 합리화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보강하며 고부가 제품 전환을 돕는 게 큰 골자입니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서는 기업에 3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고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도 살필 계획입니다. 사업 재편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다양한 회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업 재편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을 산업위기의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여 이에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과 함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만한 유인책과 근본 대책이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나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기업들의 추가적인 어려움을 바탕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충북 충주에 있는 수소 충전소에서 충전을 마친 시내버스가 폭발해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버스는 차량 이상으로 수리를 받으러 이동하기 위해 충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수소 충전소 충전기 옆에 시내버스 2대가 정차 중입니다. 버스 뒤편을 사람이 걸어가는 도중 갑자기 정차 중이던 버스 한 대가 폭발합니다. 폭발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 검은 연기와 함께 차량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갑니다. 오전 11시 10분쯤 충북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수소 충전소에서 충전을 마친 시내버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충전소 직원 등 3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3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발은 사고 버스가 차량 이상으로 수리를 받으러 이동하기 위해 연료인 수소 충전을 마친 뒤에 발생했습니다. 사고 버스는 주행 중 이상은 없었지만 계기판에 고장 코드가 떠 음성군에 있는 서비스 센터로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토요일에 F로 시작하는 고장 코드가 발견이 돼서 현대자동차 대형 서비스 센터가 있는 감곡으로 이동하기 전에
사고가 나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차 사고 위험이 있는지 충전소 내 저장실과 압축기 등을 점검했습니다. 충전까지의 정상적인 상태를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저장실과 압축기 이런 데에서는 가스 누출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2차 확인이 안 되도록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추가 위험이 현존하는 상황. 충주시는 지역 내 운행 중인 수소버스 18대 모두 운행을 중지하고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충주시 수소 전기버스는 총 1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긴급하게 운행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비차 6대를 투입하였고 전세버스 9대 총. 경찰 등은 폭발한 버스와 회수한 부품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브라질 북부와 북동부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가 붕괴돼 최소 1명이 숨지고 차량 여러 대가 강에 빠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브라질 국가교통인프라청은 현지 시간 22일 마라냥주 에스트레이토시와 토칸틴스주 아기우 아리노폴리스시를 연결하는 길이 533m 다리의 중앙 부분이 이날 오후 붕괴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 사고로 다리를 지나던 트럭 2대와 승용차 1대, 오토바이 1대가 강 아래로 추락했고 탱커 트럭이 싣고 가던 황산이 토칸틴스 강에 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1명의 사망자를 확인했고 또 다른 1명은 구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1960년에 개통된 이 다리는 BR-226 고속도로의 일부로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와 북부 도시 벨렘을 연결합니다. 강의 깊이는 50m가 넘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 하와이 빅 아일랜드의 킬라우에아 화산이 다시 분화했습니다. 미국 지질당국은 현지 시각 23일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킬라우에아 화산 정상 부근에서 용암이 분출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산화황이 포함된 화산 스모그가 인접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분화가 일어난 지역은 집안 균열이나 낙석 등의 위험 때문에 지난 2007년부터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킬라우에아 화산에선 지난 6월과 9월에도 소규모 분화가 발생했으며 2018년에는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 주택 700채가 파괴됐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여파로 소비자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일주일 후인 지난 1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인 17일까지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비자 심리지수가 11월보다 12.3포인트 하락한 88.4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달의 12.3포인트 하락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의 18.3포인트 하락 이후 최대였습니다. 한은은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심리가 급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전국이 안정을 찾는다면 소비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환율 급등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와 강달러가 절반씩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결과적으로 12.3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선 계속된 내수 부진 속에 최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심리가 위축됐다며 여러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흐름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내년 성장 전망은 하향은 불가피한데 잠재 성장률 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이 2% 정도임을 고려하면 1%대 후반의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내년 1분기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 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게 우선인데 복지와 SOC 등 11조 6천억 원을 2분기에서 1분기로 추가로 앞당겨 쓰기로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12.3 계엄 사태 이후로 급등한 환율은 국내 정치와 강달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라온 거에 한 절반 정도는 우리의 경제적, 정치적인 어떤 사건 때문에 올라왔다고 평가하고 나머지 절반은 아시겠지만은 강달러 때문에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한국은행도 같은 분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법 등 당장 필요한 법은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야정 합의도출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대외 신인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 운영 뒤 중단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계엄 지시 문건과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본회의 기재위에서 했던 얘기를 지금 다 읽고 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기관에 물어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경 국무총리의 탄핵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는 내년 미국 경제가 올해만큼의 나홀로 성장 수준은 아니겠지만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강력한 관세 정책을 공언했지만 협상용 성격이 강하고 실제 부과되더라도 빨라야 내년 3, 4분기에나 실행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나홀로 성장을 만끽하며 호황을 누렸던 미국 경제.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는 내년 미국 경제가 올해만큼은 아니더라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비와 투자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정적인 인구 증가세와 노동 생산성 향상 덕분에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해도 노동과 임금 시장은 안정적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민 정책은 좀 불확실성이 많긴 하지만 블루워커들의 그 자리는 굉장히 많이 채워진 것 같은데요. 트럼프 2기 정책 중 내년 경제 성장과 물가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건 관세. 1기 때도 실효 관세율 1%포인트 상승은 0.1%의 물가 상승은 물론 수출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관세 부과인 조사가 필요하고 발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협상용 카드라는 분석입니다. 과거처럼 절차를 준수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실제 관세 인상은 내년 4분기, 빠르면 3분기부터 발효되지 않을까. 내년 미국 물가는 관세 요인이 없으면 2.2%, 관세 요인이 있으면 2.4%의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는 발효 시기와 순효과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내년 미국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퇴출을 막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 시간 22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보수단체 터닝포인트 주최 연례 행사에서 선거운동 기간 틱톡에 진출했고 수십억 뷰를 올리며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틱톡 퇴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틱톡 측에서 차트를 가져왔는데 기록적인 수준이었으며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고 한동안 갖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화당 지지자들 앞에서 틱톡 퇴출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표명한 셈입니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의회 상원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틱톡 매각을 요구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각종 유통업체나 외식업체들은 포인트 적립으로 단골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유효기간이 너무 짧고 소멸될 때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적립식 포인트는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으로 소비자의 재산입니다. 하지만 애써 모은 포인트가 사용되지도 못한 채 사라져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포인트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사례는 매년 20-30% 늘어서 한 해 200건에 육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체의 신계 적립식 포인트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62%인 31개의 유효기간이 3년 이하로 짧았습니다. 롯데마트 스노플랜, 탑10 멤버십, 컬리 멤버스 이 3개는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적립식 포인트의 소멸시효를 정한 법은 없지만 상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이를 준용한 포인트는 19개, 38%에 불과했습니다. 또 92%인 46개 포인트가 유효기간이 지나 포인트가 소멸한다는 걸 사전에 알려주는 절차가 미흡했습니다. 소멸을 불과 15일, 20일 남겨놓고 알려주거나 이메일 한 곳으로만 알려주는 곳이 수두룩했고 심지어 22%인 11개는 사전 고지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과 협의해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또 소멸 고지 방법과 고지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이 적용되는 시점은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빠르면 올해 안부터 늦어도 22년부터 적립 발생되는 포인트부터 적용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한 해 사라지는 포인트가 유통업 분야만 해도 13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미리 유효기간을 확인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농산 부산물로 가축 사료를 만들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는 등 자원 업사이클링에 앞장서는 곳이 있습니다. 안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야기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안산 시민이 즐겨 찾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시장 규모가 크다 보니 배추 겉잎이나 양파 껍질 등 농산 부산물 배출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585톤, 하루 평균 1.6톤의 쓰레기가 발생했습니다. 처리 비용만 7,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지게차가 시장에서 수거한 배춧잎을 파쇄기에 넣습니다. 분쇄 작업과 수분을 없애는 과정을 2차례 반복하면 12시간 후 사료로 재탄생합니다. 가축에 바로 먹여도 되고 이틀 정도 더 발효시켜 섬유질 발효 사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농산 부산물을 사료로 업사이클링하는 시스템인데 농산물 도매시장에 도입되기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배출 비용을 좀 줄여보고 재활용을 좀 할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는데 시작해보니까 의외로 동물 사료로 적합 판정을 받아서 지금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사료는 경기적 축산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먹고 나서도 이상 증세 등이 없어서 만족하고 먹이고 있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기존보다 많이 절감이 돼서 계속 앞으로도 먹일 생각이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원화 사업으로 연간 3천만 원 정도의 사료 대체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 도매시장의 여름철 단골 민원인 악취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정당국은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 600여 곳에 농산부산물 자원화 사업이 도입될 경우 수백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12월 24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